앞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용현 전 장관과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윤 대통령 계엄 관련 수사 본격화한 이후에 처음으로 김용현 전 장관과 공식 석상에서 대면할 예정인데 어떤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다뤄질까요? 네, 일단은 지금 포고령 1호 작성 부분에 대해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잘못 뺏겼다라는 식의 답변을 제출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헌재에 출석해서는 사실 그 문건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 이런 식으로 말이 계속 바뀌면서 일종의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사실 일종의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작성한 것은 맞으나 검토는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의 지시하에 사실상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함으로써 이 내부 안에서 벌써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쟁점이 되는 만큼 아마 이번에 직접적으로 이 진술이 부딪히는 장면이 국민들 앞에 공개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진술이 부딪히는 과정 가운데에서 대통령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전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이게 김용현 전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대통령은 좀 떠넘기려고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당시 이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합참에 계속 머물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고 김용현 전 장관이 합참에 머물렀던 시간과 이 문건이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가 건네졌던 시간 이런 것들을 대조해 볼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 더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는 그 비상 입법 기구와 관련된 쪽지, 이것과 관련된 질의도 좀 오갈 걸로 보이죠? 네, 아무래도 이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쪽지 문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최고위를 통해 그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헌재에서 지난번 변론에서 그 쪽지와 관련된 질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그 쪽지를 자신이 써서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건넨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에 따라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오늘 있을 증인신문에서 해당 쪽지에 뭐 기재부에서 예산을 잘 준비하라던가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하는 부분을 어떻게 답변할지가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제가 전망할 때 오늘의 헌재의 증인신문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입장이 크게 갈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2월 4일 예정된 그러니까 설 연휴가 지나고 예정된 군 관계자들은 지금도 국회 청문회 등에 출석해서 대통령 측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좀 높은 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대통령 측과 증인들의 입장이 많이 갈리게 되는 것은 2월 4일 이후 군 관계자들이 출석하는 변론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부 그동안의 입장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정치권의 분위기나 뭐 이 전망으로 보건대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충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오늘 변론에서 나올 가능성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포고령 1호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럼 진술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기존에 이제 변호인을 통해 나온 입장이 우리가 김용현 전 장관의 육성으로 들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예. 뭐 이게 뭐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이 전해지는 게 있어서 예. 이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약간의 어떤 차이라던가 뭐 이런 것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제 국회 청문회나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는 아예 대통령 측의 발언과 180도 다른 주장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양측이 서로 갈등하는 양상으로 막 충돌하고 그런 모습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변론기일에서 가림막이 두 사람 사이에 설치가 될지도 관심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잖아요. 만약에 직접 질문을 한다면 제대로 된 질의응답이 오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회 측에서는 좀 가림막 설치라던가 분리 증언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사람이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들을 살펴볼 때 대통령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이 비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점을 비춰볼 때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중요한 진술 그러니까 이 비상입법기구를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했던 그 문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과연 솔직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겠느냐 일종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압박을 좀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 증언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한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도 재판부에서 좀 유의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어제 국조특위 첫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주장했던 내용과는 다른 좀 배치되는 주장들이 많이 나와서 그 이야기도 한번 듣고 다시 두 분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그 두 번째 발언에 관련된 것은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무슨 말씀으로 허구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의원만 300명입니다. 직원 포함하면 1000명이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280명이 가서 국회를 어떻게 장악을 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을 믿습니다. 아니라고 했으면 아니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배치되는 주장들이 나온 건데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설 연휴 이후에 증인 신문 예정된 분들이거든요. 예. 군 관계자들, 예. 뭐 전 특전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들이 2월 4일, 2월 6일 헌재 변론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면 어느 쪽 진술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지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헌재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명확한 물적 증거 없이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형사적으로도 누구 말이 맞는지 가려내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긴 절차가 걸리지 않습니까? 재판 예. 같은 경우도 이게 한두 달 안에 끝날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형사적으로 엇갈리는 내용에 대해서 누구 손을 들어줄지 과연 그런 부분까지도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가능할지는 좀 의문스럽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대통령 측에서도 아마 이 군 관계자들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사실 이번 탄핵 심판의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때 전화를 했다면 전화 통화를 한 사실 자체는 지금 통화 내역으로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마 다가오는 헌재 증인신문 등에서 좀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명의 증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간단하게만 대답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변론 기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 내놓을 수도 있을까요? 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 말고는 전략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할 게 아마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을 제외하고 주요 군 관계자들, 뭐 경찰 수뇌부 이런 분들이 이미 다 진술과 증언을 한 상태이고 그 부분이 심지어는 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많은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상태인데 심지어 이제 어제 국조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뭐 비상계엄 이후 저녁 10시 53분에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라고 국정원 1차장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분명한 사실이다. 본인이 얘기한 것은 다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대통령을 제외한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이미 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오히려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이런 행동들이 저는 오히려 이 헌재에서 더 불리하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저는 대통령의 이 궤변과 거짓말에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헌재에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변론한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과거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했던 내용들과 상당 부분 배치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체포 뭐 직전 그 전후 해가지고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부정선거
증거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헌재에 가서는 팩트체크 차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포하라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이 나왔고 뭐 문을 부수고서라도 도끼로 문짝을 부숴서라도 또는 뭐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구체적인 대통령의 지시가 진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대통령이 무조건 모른다. 그런 적 없다라고 하는 게 과연 유리하겠느냐.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도 지금 대통령을 제외한 주요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예. 변론 작전을 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그 쪽지도 굉장히 큰 핵심 쟁점 중에 하나지 않았습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쪽지 직접 받았다 그랬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충격적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일단 최상목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 대정부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이 부분 질의했더라고요. 그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아니다. 실무진을 통해 전달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달한 실무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실무진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해당 메모를 건넨 건지에 대한 확인도 헌재 이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요. 예. 어떤 쪽지나 문건이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로 보여요. 조태열 예. 장관도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런데 그 쪽지 문건의 내용이 과연 위법한 사항인지 그리고 그 쪽지를 작성하고 장관들 국무위원에게 건넨 주체가 뭐 김용현 전 장관일지 아니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을지 등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과정 등에서 다뤄지게 될 것 같고 이건 단순히 탄핵 심판이 아니라 이후에 형사재판, 지금 기소가 유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다수의 증인들이 출석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 이제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대통령이 영장 심사 때는 뭐라 그랬냐면 쪽지를 김용현 장관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헌재에 출석해서는 쪽지를 준 적도 없고. 잠시만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이 있어서 그 이야기 먼저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길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려 했던 12.3 내란의 그림자는 아직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의 친위 군사 쿠데타가 1차 내란이라면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적 폭동은 2차 내란입니다. 민생과 경제가 주저앉고 평화와 민주주의가 파괴되어도 이에 전혀 아랑곳조차 하지 않던 정권은 내란도 모자라 나라를 끝없는 혼란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무도한 폭력에 맨손으로 맞서고 색색의 응원봉과 경쾌한 떼창으로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 흘림 없이 세계사에 없던 평화로운 과정을 거쳐 주권을 거역한 권력자를 끌어내는 빛의 혁명을 수행 중입니다. 작은 빛을 모아 난폭한 어둠을 이겨낸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힘과 가치를 증명하고 전 세계 민주국가의 모범이 됐습니다. 끝나지 않는 내란과 소요에 국민 여러분께서 불안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산을 높이 오를수록 바람은 더 셉니다. 지금의 이 혼란은 더 밝은 세상으로 향하는 터돌 속 어둠 같은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힘을 모아 마지막 고비를 함께 넘읍시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도 무자비한 군부 독재 군합발도 결코 꿀리지 못한 위대한 국민의 나라.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나라.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강건한 우리 국민은 손에 손 빛의 힘으로 민주공화국의 최고 규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야만적 내란과 소요를 끝내고 희망의 새 길을 열어낼 것입니다. 위기 속에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고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와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만나는 세상은 지나온 세상과는 온전히 다른 희망 세상일 것입니다.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가야 합니다.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그러한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제 경쟁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로 K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선진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혁신적인 기업에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사회,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이 더 큰 사회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 구조를 혁신하고 뚜렷한 경제산업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식시장 선진화가 그리고 주식시장 활성화가 우리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집중적인 미래 투자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올해 CES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능형 로봇이 산업 현장에 투입될 것입니다. AI 로봇 산업의 근본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AI를 위한 반도체, 로봇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가 역할이 기념합니다. 새로운 통상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흥시장 개척, 적극적 세일즈 외교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를 맞아 한미 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변함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등 주요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관세, IRA, 칩스법의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 기업들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결국 경제 양극화가 원인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서 성장의 기회도 그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야말로 실현 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적 성장의 길입니다. 지난 2년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 그리고 마침내 시대착오적 친위 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새로운 성장이 진정한 민주공화국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다. 한국의 활기찬 민주주의 체제와 매우 포용적인 정치 시스템이 그 이유다. 우리가 이룬 번영과 발전의 근간이 잠시 흔들리고 있지만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 강국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역동성, 회복력을 증명하며 세계 문화와 민주주의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더디고 일순간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전진합니다. 정치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이므로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회복과 성장으로 다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은 다시 우뚝 설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국민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언론인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 안 보이니까 우리 공보국 실무자들은 손을 들면 순차적으로 좀 마이크를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저쪽. 예, 좀.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의 전혜연 기자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기본사회 공약을 재검토하신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었는데요. 불과 5개월 전인 작년 8월에 민주당 강령에 기본사회 실현이 명시가 됐는데 이 보도가 맞다면 정치인으로서 철학을 좀 너무 빨리 바꾸시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원래 기본소득도 주장을 하셨는데 대표님 여전히 기본소득론자가 맞으신지, 만약에 기본소득론자시라면 그 재원은 토지 배당 같은 증세로 마련하실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실지 궁금합니다. 세상에 해야 될 일은 산더미 같이 많은 것이고 정책이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너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누구나 걱정하는 것처럼 경제적 토대가 훼손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 중인 정도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알겠습니다. 예. 요쪽에 먼저 하실까요? 전자신문. 예. 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가, 당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상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당대표 연임 도전 당시부터 오늘까지도 이제 성장론, AI,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이것들이 해답이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어제 주한 미국 대사들이 만나면서 자유민주 진영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셨는데, 이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의 세계 질서 속에서 한미 동맹 강화 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봐도 되는지, 그렇다면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는 민주당의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어서 일부만 답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아마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제 체포 구속이 되고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미동맹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 진영,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진영과 또 다른 진영들의 대결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큰 도움과 지원을 받고 그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나 가지고 독자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미동맹의 강화 발전은 우리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색다른 새로운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저쪽으로 좀 가볼까요? 예. 네, 대표님 오마이뉴스 복권 기자라고 합니다. 저기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민주파출소랑 카톡 검열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민주당에선 가짜 뉴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게 신고가 되면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고발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는데, 국회 공당이 이제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가짜 뉴스를 단순히 퍼나르는 일도 고발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엄포를 놓는 건데, 지금 내란 사태 이후에 전국에서 통합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짜 뉴스를 보고 나르는 시민들을 적대시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네. 대표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되고, 또 내용을 모르고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고하고 또 시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극단주의 세력들이 바로하고 있고, 그 극단주의 세력의 가장 큰 자원이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도 다 직접 보셨겠지만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그게 소위 이 무도한 폭력과 계엄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의 근원, 이유가 됐습니다. 심지어 미군이 무슨 선관위 연수원을 급습을 해서 90명을 체포해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신문을 했더니 자백을 했다. 이런 가짜 뉴스를 아주 버젓이 유포를 하는데, 이거는 한미 관계를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카톡 검열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검열이 가능하지도 않고,
모두가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작동하는데 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기초, 기본적 정보를 왜곡하면 그건 타인의 주권을 빼앗는 공화국의 기초 원리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강 부장님 전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화일보 김민지 기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오늘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청구 기각이 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 지금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2인 체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재판관님들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판단하건대는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3인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심판정을 마주보고 왼쪽에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헌법이라고 적힌 로고 사인이 있었는데 저는 이 헌법을 국민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무에 복귀해서라도 이런 기각 결정을 내려주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규제든 정책이든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권의 무리한 탄핵 소추 추진으로 좀 국정 마비나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기각 결정 이후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위의 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방금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셨지만 무리한 탄핵 소추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권에서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3명, 그것이 3명이든 2명이든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재판관 절반인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지적하며 인용 의견 밝혀주시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답변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앞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일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이 남아있고 또 해외 거대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슈도 남아있습니다. 직무에 복귀해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 이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판결을 받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야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청구 기각 배경부터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탄핵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심리가 7인 출석에 6인 이상이 동의해야만 인용이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4대4 판결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언론에서 분석하는 보수 성향이나 진보 성향 그 숫자 그대로 인용과 기각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핵 소추 인용을 위해서는 6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방통위원장 직무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과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그 당시에 9대 0으로 전원일치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이 어떤 책임을 지거나 사과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탄핵 소추를 거듭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데 대해서 그동안의 이 릴레이 탄핵이 국정 마비용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러 가지 방통위의 조치에 대한 행정법원 차원의 1심은 사실은 그동안 이준숙 위원장에게 좋지 않은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상위법 기관인 헌재에서 소수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결론을 따지고 보면 이인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한 만큼 이것이 이제 방통위와 일부 방송사, 언론사 간의 이 2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 부분도 조금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나오면서 기자가 이런 질문했거든요. 그 재판관 4명은 2인 체제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라고 했고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가 답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권에서도 이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고 국회 의무인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일을 지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헌재 결과가 나왔으니까 상임위원 임명에도 좀 움직임이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이제 절차를 밟아가겠죠. 근데 일단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제 분명하게 어떤 2인 체제의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재판관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판결문을 이제 아직 정확하게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분석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쟁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2인 체제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을 받았느냐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치 이것이 이제 탄핵이 기각되었다라고 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행위가 모두 적법했고 정당했다라고 보기엔 무리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울행정법원이 그 방통위가 그 MBC 뉴스데스크에 내렸던 법정 제재, 주의 처분 관련해서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면서 그 사유로 이 2인 체제의 위법성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여러 있었던 그 판결들에서도 2인 체제에 좀 흠결을 지적했던 판결들이 여러 있었던 만큼 저는 이번에 이 탄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2인 체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까지는 보기가 어렵다. 다만 그럼에도 왜 그렇다면 이제 기각이 되었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다라고까지는 가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판결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박선민 전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적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제적 위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이런 게 이제 방통위법인데 헌재에서 이제 기각을 한 배경에는 그 의결 시점에 제적위원이 2명이더라도 2명이 참석을 했으면 과반으로 본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또 인용한 측면에서는 4인의 의견은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방치할 시 성실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인용 의견을 냈다. 이런 게 이제 인용과 기각 각각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도 보고 오셨는데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 오늘 신년 기자회견, 신년이라고 치기에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거든요.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최근에 어떤 당의 지지율에 대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 국정 안정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상당수 기여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이자 사실상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이제 소추를 했고 저희가 이제 이 과정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좀 보다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여러 얘기가 있었던 만큼 대표의 메시지도 들으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경제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실용주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민주당을 향한 우려와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께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해나가겠다에 대한 큰 청사진을 제시하는 저는 그런 인터뷰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대표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어떤 기본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대전환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민생과 경제를 내세웠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삶에 보다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목적을 분명히 천명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상황들, 조기 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제1야당 대표로서 메시지를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결정적 한 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중계로 기자회견 모두 발언이나 일부 질의응답 내용을 봤지만 뭔가 신문 일면에 실릴 만한
큰 충격적인 또는 파격적인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경쟁률도 휘청거리고 있는데 이걸 좀 무마하기 위한 뭔가 새로운 뉴스를 그냥 쏟아내기 위한 정치적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2심 첫 재판이 개시가 됩니다. 오후 3시부터 재판 시작되는데 이 재판 속도 매우 빠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하지 않으면 자신과 관련된 뉴스가 이 재판 관련된 사항으로 쫙 도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른 뉴스를 좀 채워 넣어서 재판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그런 정무적인 고려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 의미를 좀 평가하자면 마냥 비판할 것만 아니라면 기본소득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분배보다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중도층이나 뭐 일부 보수층까지 아우르겠다라는 일종의 기조 전환으로 해석되는데 그 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중도화라던가 지금 민주당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보수층을 안심시킬 만한 파격적인 메시지는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기자회견 자체는 정무적인 의미가 큰 것 같고 다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앞으로 정책을 낼 때 뭐 기본소득 전면 폐지라던가 또는 중도적인 경제정책을 내세우느냐 여부에 따라 이 기자회견의 연결성이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요. 모두 발언은 최소화하고 기자들 질문 위주로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저희도 질문 몇 가지를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하는 이재명 대표 모습 보니까 톤 다운된 느낌이 들었는데 일단 그 전반적인 태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민주당 관련한 어떤 지지율에 대한 우려가 당 내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보수층에서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흐름도 물론 포착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아마 여러 고민을 했을 텐데 중요하게 봤던 것은 아마 제1야당 대표로서 보여줘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초점을 맞췄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경제와 민생에 좀 능통한 모습, 그것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그 대표로서 갖는 무게감과 안정감을 이 국민들께 좀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뭐 지금 대통령이 뭐 헌재에 출석해서 변론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수사에 불응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 많이 지적할 수 있고 더 강한 어조로 비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서 이 주된 이 모두 발언의 내용은 경제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어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공격은 한 수 접어두고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며 제1야당 대표로서 무엇을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오전 11시 30분 뒤에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검찰로 사건을 송부하는 겁니까? 네, 사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제 빈손으로 검찰이 입첩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발부가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강제 구인을 염두에 두면서 시간을 끄는 게 실익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기소 이전에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공수처가 뺏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일부 언론 보도로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되는 날 공수처장 등이 일종의 음주 회식을 했다라는 부정적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더는 강제 구인이나 자체 조사를 실시할 동력이 상실되었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소 이전에 대략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검찰 조사 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검찰 조사에는 응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일 것 같고요. 저의 예상으로는 어차피 지금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검찰한테 조사받아도 재판 가서 그거 증인으로 동의 안 해주면 증거 목록 동의 안 해주면 재판에서 처음부터 다 신문을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검찰 진술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 증거로 등재가 되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형사소송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수완박하면서 그래서 제 예상이고 전망입니다만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검찰 조사 응하는 데 실익이 크게 없다고 볼 것 같고 재판 과정에서 어차피 거기서 이제 본인들의 변론을 하는 방식으로 결국 수사 주체가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은 됐지만 상황 자체는 저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에서 검찰로 오늘이나 뭐 내일쯤 사건을 이첩해도 주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설 연휴고요. 또 주말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얼마 없어요. 공수처에서 넘긴다고 하더라도 검찰에게는 시간이 상당히 빠듯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그래서 계속 조기 이첩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고 지금 보면 구속이 만료되는 시점에 대한 그 계산도 둘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에서는 보다 보수적으로 기간을 짧게 잡고 있고 공수처에서는 뭐 28일에 만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조기 이첩의 필요성은 저는 점점 더 커져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공수처가 정당하게 어떤 수사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수사 전반적으로 불응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방문 조사도 거부하거나 아니면 뭐 병원 진료를 핑계로 이 조사를 회피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이제 허비할 것이 아니라 검찰로 조기 이첩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께서는 검찰로 가더라도 윤 대통령이 그 조사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뭐 대통령 측 입장을 보니까 뭐 검찰에서 방문 조사를 하면 그거는 또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공수처에 대한 뭐 수사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든 법적인 목적으로든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기조를 이어왔던 걸로 보이는데 이 검찰은 아무래도 기소를 직접적으로 하는 주체이다 보니까 여기서까지도 수사에 전반적으로 불응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국민이 어떤 일반 국민이 어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그것은 합법이고 불법이고를 재단하며 어떤 수사기관에서 어떤 형태의 수사를 벌일 때에만 내가 거기 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저는 지금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것은 여전히 어떤 본인에게 특혜를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이런 행태들은 법치의 근간을 해치는 행동이다. 대통령이 할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마치 협상하듯 검찰에 뭐 방문 조사는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들이 헌재를 찾았는데 일단 헌재 심판이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지점 지적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와 그 문영배 대행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 그 방문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국회의원들이 법원이나 검찰에 방문하는 건 여야 막론하고 왕왕 있는 일인데요. 이번처럼 헌재에서 문전박대하는 경우는 좀 보기 드뭅니다. 재판관을 만나기 힘들면 이 사무행정을 관할하는 사무처장 정도는 나와서 면담에 응해야 되는데 그래도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갔는데 아예 문전박대한 건 헌재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보통은 사전 협의를 하고 갑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당일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보통 국회의원이 나오면 그 행정 책임자 정도는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재판 속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형사재판 지연되는 것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대통령에 대한 구속까지 된 마당에 탄핵 심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이 절차를 인정할 수 있도록 방어권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신중하게 보장되어야 된다는 주장이고 반대편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이나 이분은 지난주 재판에서는 오후에 국회 간다고 그냥 조퇴하고 막 이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헌재가 그걸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문영배 재판관과 이재명 대표의 친문설 관련해서는 실제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모친상 조문한 거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보다 이 팩트 체크를 확실하게 해야만 상대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는다. 그 부분은 또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 헌재 공보관실에서도 문 권한대행 이 대표 모친상에 문상한 적도 없고 조의금도 낸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반박이나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주장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매우 잘못된 전략을 짜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분리도 못하고 있고 법적인 분리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끌려가는 형국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손익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선동이라든지 정치적인 발언들이 어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지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감싸는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런 행동과 기조의 일환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이렇게 그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헌재의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 대통령이 그동안 취해왔던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 뭐 영장 발부한 판사를 징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와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이 헌재
뭐 소장의 권한 대행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일들은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여당의 원내대표가 할 일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그 헌재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비판들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소 방문이 추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조금이라도 영향 미칠 수 있습니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다만 저는 정치인들이 사법부 방문하고 하는 것 우리 전부가 다 자제해야 될 문제이지 이번 사건만 콕 집을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재판 속도나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모친상 조문과 관련된 것들은 팩트체크를 철저히 해야죠. 예. 다만 과거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운 정성호 의원 2023년 인터뷰를 보면 학창시절부터 이재명 대표와 문영배 재판관이 가까웠다라고 방송에서 말한 자료 등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워낙 중대하고 민감한 사건이다 보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조금의 오해라도 받지 않도록 헌재도 나름의 노력을 철저하게 하고 이왕이면 방어권이나 변론 기일에 있어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원하는 절차 등을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탄핵 심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우리가 갈등을 잘 무마하고 이 심판 내용이 무엇이든 반대하는 분들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있어서 양측의 의견을 모두 다 들어주는 공정한 모습을 헌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지적이라면 정치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전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기자들의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행과 관련해서 국정 운영이 매우 비정상적이다. 권한 행사 기준이 오락가락하고 대놓고 법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상설특검 지명과 관련해서 즉시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최상목 대행의 국정 운영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권한 행사 기준도 오락가락하고 또 대놓고 법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상설특검 지명과 관련해서도 즉시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 그리고 민주당이 또 최상목 대행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두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이 정도의 비판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지금 뭐 법원에서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만 임명을 하고 1명은 이제 임명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근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해와라라는 식으로 국회에 다시 공을 떠넘겼는데 이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권한대행이 그럼 왜 이 1명만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냐, 그 근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 이제 국민의힘과 뭐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있었던 이 3인에 대한 합의가 오간 그 공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권한대행이 어떤 본인의 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일관성도 갖추지 못하고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채로 이런 식으로 약간 국민의힘 눈치를 보거나 대통령 눈치를 보거나 하는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비판을 포괄적으로 저는 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상설특검 지명 의뢰와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요. 즉시 최상목 대행이 해야 하지만 여태 안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했고요. 국회에서 통과한 특검과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최상목 대행 아직 제2요구권 행사는 안 했는데 만약에 특검이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 감안하면 지금 검찰로 이첩되는 시기와 비교했을 때 실효성이 있습니까? 크게 의미가 없죠. 아마도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한다고 본다면 기소 이후에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재조사를 한다. 이게 우리 형사법상 불가능하거든요. 결국 이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상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주변의 많은 사람들 초과 삼관을 다 태우겠다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최상목 대행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비판함으로써 오히려 최상목 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더 커졌다고 봐요.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이재명 대표 하라는 대로 해주면
이 대표의 말이 무서워서 거기에 백기투항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금 더 중도나 온건 보수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다면 본인의 속마음이 어떻든 최상목 대행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좀 애둘러 가거나 자제하는 게 전략적으로는 더 나은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저렇게 압박하는 게 기존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노선에서 크게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가지고요. 예. 기자회견의 정무적 효과까지도 조금은 퇴색시키는, 그리고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만 기자회견에서 경제나 민생 관련된 다른 여러 말보다 지금 저 최상목 대행에 대한 압박이 이제 헤드라인이 되어서 주요 뉴스로 다뤄질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체적 실익이 별로 없는 답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